차가운 빙판 위에 홀로 남겨진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이러면 안 돼! 엄마다, 엄마! 하지만 아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함께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죠. 혹한 속에서 제 몸은 금세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얇은 카디건 한 장으로는 영하의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다친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빙판 위에서는 어떻게 힘을 줘도 자꾸만 미끄러질 뿐이었죠.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하지만 이런 한적한 곳에 누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귓가에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손끝과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배신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갑자기 옆구리가 찌르르했어요. 빙판에 넘어지면서 어디가 다쳤나 봐요. 손으로 만져보니 뜨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피가 났나 봅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하얀 입자들이 매서운 바람을 타고 제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희망의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인생을 깨닫는 관점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엄동설안의 추위의 아들 내외가 어머님을 빙판길에 내다버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정말 참아 듣기 힘든 일을 겪으신 70대 김점래님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김점래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곳은 병원 침상 위입니다. 밖에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나뭇가지들이 살을 내는 바람에 휘청거리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병원 침대에 누워있게 된 건 며칠 전의 일입니다. 제 몸 곳곳에는 아직도 멍이 남아있고 옆구리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심한 폭행을 당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 상처들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그리고 내 며느리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 추운 겨울날 저를 빙판길에 내팽개쳤어요. 제가 얼어 죽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지금도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 피와 살을 나눈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젊은 부부의 삶이 바빠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눈빛은 차가워졌고 말투는 날카로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징조가 있었는데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어미의 마음이 그랬나 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저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은 부모님들이 계실까 봐서예요.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을 홀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마음을 돌이켜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제가 겪은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때로 돌아가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가 아들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부터요. 저와 남편은 35이라는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소문난 과수원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제들 중에서 유독 부모님 모시기를 자청했던 효자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이 결혼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하시더군요. 점례 씨, 난 부모님이 첫째예요. 그래도 괜찮겠어요? 그때 남편의 말이 오히려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우리 아이도 잘 키울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정말 그랬습니다. 남편은 시부모님께 한 점 불효가 없었고, 저 또한 시부모님을 친부모님처럼 모셨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나무도 안 심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온갖 병원을 다니고 밤마다 치성을 드렸죠. 마침내 하늘이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아들을 점지해 주셨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부모가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그렇게 우리 정민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은 머리도 좋고 착했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절대 친구들과 싸우는 법이 없었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우리 부부의 자식 교육법을 물어볼 정도였죠. 아이고, 점례 씨는 복도 많지. 아들 하나를 그렇게 잘 뒀으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하나 낳아 잘 키우자는 마음으로 정민이에게 모든 정성을 쏟았거든요. 대학도 수도권의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부모 된 마음에 이제야 한시름 놓았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민이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했어요. 여자 친구의 이름은 미연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감을 봤을 때는 참 예쁘고 단정해 보였어요. 말투도 공손했고 시부모가 될 저희를 배려하는 마음씨도 깊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희 잘 살겠습니다. 혼례식 날 미연이가 했던 그 말을 저는 온전히 믿었어요. 새 식구를 맞이하는 기쁨에 가슴이 벅찼답니다.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행복했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아들 내외를 보며 시부모님도 저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에 오는 횟수가 줄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이해하려 했어요. 젊은 부부가 신혼생활하기도 바쁠 텐데 늙은 시부모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작년 겨울 아들 내외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가족 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그때 미연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낯선 것이 느껴졌는데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나 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될 그 겨울 여행을 말이에요.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것은 작년 추석 때였어요. 명절이면 늘 오던 아들 내외가 갑자기 해외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에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받더군요. 어머님, 죄송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가는 여행이라. 그래, 다녀와서 맛있는 거라도 사왔으면 좋겠구나. 네, 걱정 마세요. 좋은 선물 사올게요. 그런데 정작 아들 내외가 돌아온 뒤에도 연락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나서야 선물이라며 면세점 초콜릿 하나를 건네더군요. 미안해요, 엄마. 짐이 많아서 이것밖에 못 사왔네요. 그래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던 아이들이니 이해해야죠. 저는 그렇게 마음을 달랬어요. 하지만 그때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제가 손주 100일 선물로 금반지를 사들고 갔는데 며느리의 반응이 참 이상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애한테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적금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 첫 100일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어머님이 사주신 반지 때문에 저희 아기가 알레르기가 난 것 같아요. 분명 순금으로 된 반지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반지는 중고 금방에 팔렸더라고요. 명절 때마다 하루 이틀은 저희 집에서 묵곤 했는데 이제는 며칠 전부터 전화가 와요. 어머님, 저희가 이번에는 잠깐만 들를게요. 저녁 약속이 있어서.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러니? 죄송해요. 다음에 제대로 찾아뵐게요. 그런데 그 다음에라는 말이 점점 더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어갔어요. 한 번은 제가 김장을 하면서 아들 내외를 불렀답니다. 정민아, 이번 주말에 김장하는데 너희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어머니, 저희가 지금 이사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사,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아,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회사 근처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어쩐지 불안정해 보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죠. 이사 같은 건 없었어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며느리가 받아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독감이 심하잖아요. 혹시 저희한테 옮으실까봐 걱정되네요. 전화로 안부만 전하시죠. 내가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어머님, 저희도 너무 걱정돼요. 하지만 요즘 어르신들은 독감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다던데.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마치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리는 말투였거든요. 아들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있다면서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아들은 집에 없었대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죠. 설상가상으로 제 생일날엔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락을 기다렸는데 문자 한 통이 전부였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희가 지금 해외 출장이라. 그런데 그날 저녁 제 친구가 백화점에서 아들 내외를 봤다더군요. 쇼핑하면서 즐거워 보였다나요. 남편은 그런 상황이 못마땅했는지 한숨을 자주 쉬었어요. 여보,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그게 말이오. 내가 느끼기에도 아이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소. 혹시 제가 며느리한테 너무 심했나요?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라도 하고 싶은데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오히려 너무 잘해줘서 문제 아닌가 싶소. 어느 날은 갑자기 손주가 보고 싶어서 아들네 집에 찾아갔어요. 미리 연락도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요.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TV 소리도 들리고 아이 웃음 소리도 들렸죠. 어머님, 오늘은 정말 곤란해요. 애가 아파서. 문도 열어주지 않은 채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방금 들은 아이 웃음소리가 환청이었나 싶더라고요. 아니, 방금 애기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어머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애가 많이 아파요. 지금은
해열제 먹고 잠깐 괜찮아진 것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손주가 엄마, 놀이공원 언제 가?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1시간을 버스 타고 왔던 길을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애가 많이 아파서. 정민아, 엄마가 너 낳을 때 죽을 뻔했던 거 알지? 그런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면 쓰겠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숨소리만 들리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부부의 사생활도 있잖아요. 요즘은 부모님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찾아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남보다 못한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어서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느리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어느 날은 제가 시장에서 안사돈을 만났는데 아니 글쎄 저를 못 본 척 피해 가더군요. 여보, 이상해요. 사돈댁에서 무슨 안 좋은 소리라도 들은 걸까요? 아니 어쩌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동네 미용실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이고, 점례 씨,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당신 욕을 엄청 하고 다닌다면서요? 시어머니가 구박한다나 뭐라나.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실신할 뻔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내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는데 언제 구박을 했단 말인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반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어요. 평소와 다르게 정장 차림이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넘겼더군요. 우리 애기가 이제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교육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교육여건이라면 여기도 나쁘지 않잖니. 앞에 초등학교도 있고. 그게 사실은 어머니 댁으로 들어왔으면 해서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집이 너무 좁아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어머니 댁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해서요. 대신 청주에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가시면. 이놈아, 그게 무슨 망측한 소리니? 남편이 버럭 화를 냈어요. 저도 놀랐지만 더 놀란 건 그때 아들의 반응이었어요.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제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냥 미리 주시면 안 돼요? 야, 정민아, 내가 지금 제정신이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요즘은 다들 자식들 미리 상속해준다던데! 아들의 말투에는 원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불만을 터뜨리는 것 같았죠. 고모네도 벌써 자식들한테 재산 다 물려줬다면서요? 저희만 이러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내가 그렇게 재산이 탐나더냐?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겨울에 가족여행 한번 다녀오면 어떨까요? 갑자기 웬 여행이니? 회사에서 리조트 숙박권이 나왔어요. 모처럼 다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들의 말투는 태연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뱀이 먹이를 노려보는 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죠. 난 몸이 안 좋아서 못 가겠구나.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실제로 남편은 얼마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거든요. 어머님만이라도 같이 가요. 모처럼 손주랑도 시간 보내시고. 맞아요, 어머니. 이번이 아니면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그들의 다정한 말투가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손주 얼굴이 보고 싶은 마음에 저는 결국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죠.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요. 한겨울에 그것도 한적한 리조트로 저를 데려가겠다는 그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된 것인지를. 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하늘이 흐렸어요. 뉴스에서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 했고,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올 거라고 예보했습니다. 여보, 날씨가 이런데 정말 가도 될까요? 아침상을 물리면서 남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겠지. 애들이 데리러 온다는데.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한 아들 내외였어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서둘러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어쩐지 조급해 보였어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이었죠.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짐 좀 챙길게. 방으로 들어가 짐을 마저 챙기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두고 가도 될까? 걱정 마. 다 계획대로만 되면 돼. 그때는 그 대화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모든 계획이 시작된 거였는데. 어머니, 저희가 짐 들어드릴게요. 아들이 제 가방을 들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이상하게도 제 외투를 자기가 들고 가겠다고 했죠. 식사는 어떡할까요? 가는 길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아니, 그럴 것 없다. 내가 김밥이랑 주먹밥 좀 싸왔어. 어머, 어머님도 참 그러실 거 없으시다니까요. 며느리가 제가 싸온 도시락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는 차 트렁크에 던지듯이 넣더군요. 남편이 배웅을 나왔어요. 정민아, 어머니 잘 모시고 다녀오라.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차에 오르자 며느리가 뒷좌석에 제 안전벨트를 매주었어요. 평소엔 없던 친절이었죠. 어머님,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도착하면 깨워드릴게요. 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제게 따뜻한 보온병을 건넸어요. 어머님, 차 한 잔 드세요. 제가 아침에 직접 달인 대추차예요. 고맙다. 근데 너무 달지 않니? 대추차는 이상하리만치 달았어요. 마시고 나니 몸이 나른해지면서 자꾸 졸음이 쏟아졌죠. 약을 탔나?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들은 제가 중간에 깨어나 상황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고속도로를 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차가 구불구불한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낯선 길이었죠. 졸음이 계속 쏟아졌지만 차가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자주 깼어요. 정민아, 여기가 어디니? 리조트가 이런 곳에 있다고? 네,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에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일부러 이런 데로 예약했어요. 아들은 운전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룸미러로 저를 자주 살펴보더군요.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미연아, 도착하려면 얼마나 남았니? 곧 도착해요. 어머님, 더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더 황량해졌어요. 민가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산길이었죠. 휴대폰을 꺼내보니 통신도 잘 되지 않았어요.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깼을 때는 차가 좁은 도로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도로 양옆으로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차를 핥히듯 스쳐 지나갔죠. 우리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 화장실도 가고 싶고. 조금만 더 가면 펜션이 나와요. 거기 가서 쉬시죠. 며느리가 불편한 듯 대답했어요. 왠지 서두르는 것 같았죠.
그때 아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통화 후 아들과 며느리가 눈빛을 교환하는 게 보였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누구였니? 아, 그냥 펜션 관리인이에요. 도착 시간 확인하는.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명 거짓말이었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마침내 낡은 펜션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리조트라고 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죠. 여기가 리조트야? 아, 죄송해요, 어머님. 리조트는 다 예약이 찼더라고요. 대신 이런 곳으로 잡았어요. 펜션은 마치 오래된 귀신의 집 같았어요. 회색빛 외벽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진 채 비닐로 덮여 있었어요. 현관 앞에는 녹슨 자전거 한 대가 쓰러져 있었고 입구 천장에서는 깜빡거리는 형광등이 불길한 빛을 내고 있었죠. 다른 손님은 없나 보네. 주차장에는 저희 차 한 대뿐이었어요. 원래 이런 시기에는 손님이 없대요. 그래서 가격도 싸게 해주더라고요. 며느리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짐은 나중에 옮기시고 일단 들어가서 쉬세요. 아들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먼지가 쌓인 가구들, 희미한 조명, 퀴퀴한 냄새. 거실 소파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었고, 커튼은 누런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누군가 먹다만 컵라면이 있었죠. 여기 관리인은 없니? 아, 저기 사무실에 계시던데. 아들이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 돌아온 아들의 표정이 안절부절 못했죠. 관리인이 잠깐 나가셨대요. 그래. 근데 누가 얘기해 준 거니? 아, 그게 메모가 있더라고요. 거짓말이 서툰 아들의 말투가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정민아, 화장실이 어디니? 저쪽 끝방이요.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화장실로 가는 길,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어요. 2019년 달력이었죠. 6년이나 된 달력이 그대로 걸려 있다니. 화장실은 더 최악이었어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거울은 깨져 있었죠. 세면대 아래에서는 쥐가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들 내외가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어. 어서 시작해야지. 그래, 이제 곧이야. 근데 정말 이래도 되는 거 맞아? 이미 결정한 일이잖아. 뒤로 물러설 수 없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들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냉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온 것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가 황급히 커튼을 쳤어요. 누가 왔나 보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지나가는 차예요.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재촉했어요. 어머니, 앞에 산책로가 있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이 추운데 무슨 산책이야. 운동도 하시고 좋잖아요. 어머니 건강도 걱정되고. 아들의 말투가 불안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처럼요. 며느리는 창밖을 자꾸 살펴보고 있었죠. 잠깐만, 내 외투는 어디 있니? 아,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어머니, 걸으면서 추우시면 그때 입으시고요. 이상했어요. 영하의 날씨에 외투도 없이 나가자고 하다니. 하지만 그때는 그게 그들의 계획이란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밖으로 나오니 더 추워졌어요.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죠. 아들 내외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전 얇은 카디건 하나뿐이었어요. 아가, 춥다 외투 좀 다오. 조금만 더 가요. 어머니, 좋은 데가 있으니까.
며느리는 제 외투를 꼭 쥔 채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때 봤어야 했는데 며느리의 눈빛에 서린 냉기를. 산책로라고 했지만 그건 그냥 험한 산길이었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발목을 삐끗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다가왔지만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그저 서서 바라보기만 했죠. 정민아, 이제 그만 들어가자. 너무 추워. 조금만 더요. 앞에 멋진 곳이 있다고 하던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온몸이 떨렸어요. 이상했죠. 한겨울에 이렇게 위험한 산길로 노인을 데리고 오다니. 주변은 점점 더 음산해졌어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늙은 손가락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고, 어디선가 까마귀 우는 소리가 들렸죠. 그렇게 3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빙판이 나타났어요. 얼어붙은 강이었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차갑고 날카로워진 음성. 마치 독사의 쉭쉭거림 같았죠. 이제는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우리가 어머니를 여기 데려온 이유가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서히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발 뒤꿈치가 빙판 끝에 닿았죠. 무슨 소리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이미 제 가슴 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어머니, 우리 재산 얘기 좀 할까요? 아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요. 어릴 적 그토록 순수하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욕심에 물든 차가운 눈빛만이 남아 있었어요. 하남에 있는 그 집이요. 제가 알아보니 꽤 값이 나가더라고요. 거기다 가게도 있고. 정민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어머니는 아직도 모으시는 건가요? 지금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아들의 말투였어요. 그동안 충분히 사셨잖아요. 이제는 저희 차례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는 제 외투를 여전히 들고 있었죠. 추우시죠? 이런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계시니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외투를 빼앗은 것도 다 계획의 일부였다는 걸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 아들이 어떻게? 어머니, 말씀은 바로 하셔야죠. 돈이 전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시죠? 제가 결혼할 때 신부감 고르면서 돈 있는 집으로 가야 한다고 하신 분이. 그건 내 행복을 위해서. 행복이요? 하! 웃기시네요. 어머니의 행복이겠죠? 아들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재산을 저희에게 넘기시면 편하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온몸이 공포로 얼어붙는 것 같았죠. 그야, 이런 날씨에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겨울철 산행이 위험하다면서요? 아들의 말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졌고 기온은 계속 떨어졌죠. 난 절대로 재산을 안 줄 거야. 이렇게 위협한다고 해서 어머니, 선택권이 없으세요. 내가 정말 이럴 수 있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었죠. 기억나세요? 초등학교 때 전교회장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죠?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마라. 중학교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도 예술은 밥 먹고 하는 거다. 이러셨죠? 그건
그건 다 내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지. 아니요. 전부 돈을 위해서였죠. 어머니의 삶에서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나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겼어요. 그리고는 빙판 위로 거칠게 밀어붙였죠. 이야! 미끄러운 빙판 위에서 중심을 잃은 저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어요. 엄청난 충격과 함께 날카로운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죠. 이러지 마. 제발. 이제 와서 자식 사랑 운운하지 마세요. 어머니에게 우리는 그저 투자 대상이었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가득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원망을 한꺼번에 쏟아내는 것 같았죠. 정민아, 내가 어떻게? 어머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러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닌 우릴 너무 몰라주셨잖아요. 아들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건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기였죠. 바람이 점점 더 거세게 불어왔어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기온도 급격히 떨어졌고 눈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우린 이만 가볼게요. 어머니가 알아서 잘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시간은 1시간 정도 드리죠. 아들과 며느리는 제 외투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낳은 자식이,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이렇게 저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빙판 위에 홀로 남겨진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정민아, 이러면 안 돼! 하지만 아들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함께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죠. 제가 입고 있던 외투를 들고서 혹한 속에서 제 몸은 금세 딱딱하게 굳어갔어요. 얇은 카디건 한 장으로는 영하의 추위를 막을 수가 없었죠. 일어나려고 했지만 엉덩방아를 찌으면서 다친 허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빙판 위에서는 어떻게 힘을 줘도 자꾸만 미끄러질 뿐이었죠. 살려주세요. 누구 없나요? 하지만 이런 한적한 곳에 누가 있을 리 없었어요. 귓가에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만이 울려 퍼졌죠. 손끝과 발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포와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도 배신감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정민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났어요.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빨간 아기를 안겨줬을 때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밤새 젖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열이 나면 밤새 끌어안고 울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우리 아들, 이제 곧 방학이잖아. 조금만 참자. 초등학교 때였죠.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들을 달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알고 보니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더군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갑자기 옆구리가 찌르르 했어요. 빙판에 넘어지면서 어디가 다쳤나 봐요. 손으로 만져보니 뜨뜻한 감촉이 느껴졌어요. 피가 났나 봅니다.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어요. 하얀 입자들이 매서운 바람을 타고 제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죠.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내가 잘못했나? 아들 말대로 제가 돈만 밝히며 살았던 걸까요? 정민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한 게 너무 많았나요? 하지만 그건 다 아들 잘 되라고. 세상 물정 모르고 자라면 나중에 더 큰 고생을 할까봐. 몸이 떨려왔어요.
이가 달달 부딪히고 손가락이 하나둘 굳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흐릿해지면서 옛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엄마, 나 피아노 배우고 싶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예술은 밥벌이가 안 된다. 하지만 엄마, 아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나중에 돈 벌고 취미로 해도 늦지 않아. 그때 정민이의 실망스러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 뒤로 아들은 피아노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죠. 대학 진학할 때도 그랬어요. 아들은 인문계 쪽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 전 상경 계열을 고집했죠.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그때마다 하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아니면 제 욕심이었을까요? 이제는 온몸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발끝도 마찬가지였죠. 하얀 입김이 나올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빙판 위로 떨어지는 눈송이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 머리카락과 옷에도 눈이 쌓였죠. 살려주세요.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굳어버린 것 같았죠. 문득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렇다던데 그런 걸까요?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아니, 어쩌면 바람 소리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정신이 자꾸 혼미해져서 현실과 환각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졌어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그렇게 걱정하던 남편을 뿌리치고 나온 게 후회되더군요. 그때 갑자기 제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의 정민이었어요. 엄마, 나 이거 줄게. 첫 월급으로 사온 손수건을 건네주던 23세 정민이가 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환영처럼 떠오르는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어요. 눈물이 얼굴에 닿자마자 얼어붙었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의식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죽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몸은 완전히 얼어붙은 상태였죠. 대답하고 싶어도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여기 사람이 있어요. 빨리요.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빙판을 울리며 다가왔어요. 따뜻한 손이 제 뺨을 만지는 게 느껴졌죠. 아직 체온이 있어요. 살아계세요. 그 순간 의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다급한 목소리들이었죠. 119 신고해요. 빨리. 담요 가져오세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눈을 다시 떴을 때는 낯선 오두막 아니었어요.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고 장작 타는 소리가 들렸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옆구리의 상처가 아파왔어요. 누군가 엉성하게 남아 붕대를 감아놓은 것 같았어요. 이제 정신이 드시나 보군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자 털모자를 쓴 사람이 있었죠. 제가 사진작가 박종훈입니다. 근처에서 촬영하다가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들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제 심장에 깊이 박힌 채로 남았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 우선 이거라도 드세요. 그가 건넨 따뜻한 생강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아들었지만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봤거든요. 사진작가의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겨울 풍경을 찍으려고 왔다가 두 사람이 할머니를 빙판길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뭔가 이상해서 지켜보고 있었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분노가 느껴졌죠.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순찰차가 오는 중이에요. 그때였어요.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오두막은 순식간에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할머니, 저희는 인제경찰서 소속 형사들입니다. 많이 놀라셨죠? 젊은 여경이 다가와 제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었어요. 따뜻했지만 마음속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죠. 진술하시기 힘들겠지만 자세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행을 제안했던 순간부터 빙판길에서 있었던 일까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종훈 씨가 카메라를 꺼냈어요. 화면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빙판으로 밀어내는 순간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이것도 그가 다큐멘터리를 촬영할 때 사용하는 원거리 녹음기를 재생했어요. 아들이 재산을 요구하며 협박하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건 CCTV나 다름없는 결정적 증거네요. 형사의 말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죠. 내 새끼를 내 손으로 경찰에 넘기다니. 이제부터는 절차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할머니 건강이 걱정되니 병원부터 가시죠.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의료진이 제 상태를 확인하기 시작했죠.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당장 응급실로 가야겠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지는 동안 경찰은 현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펜션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형사가 무전으로 보고하더군요. 관리인은 없었고 내부에서 미리 준비된 듯한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 내외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일을 준비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한 충동이 아닌 계획된 범죄였던 거죠. 놈들을 찾았습니다. 하남으로 가는 국도에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갑자기 제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하지만 말을 잊지 못했어요.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야 할지, 용서해달라고 해야 할지, 엄벌해달라고 해야 할지. 할머니,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수사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에도 경찰의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용의자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실랑이가 제압했습니다. 체포 완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도 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내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말이.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산소 공급해주세요.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니 정신이 점점 희미해졌어요. 깨어났을 때는 병실이었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주치의가 제 상태를 설명했어요. 저체온증에 옆구리 자상, 전신 타박상. 다행히 골절은 없다고 했죠. 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나 거의 12시간 정도 의식이 없으셨어요. 과다출혈로 정말 죽을 뻔하셨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어요. 이제 진술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였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들과 며느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검찰에서는 계획적인 범행이었다며 중형을 구형했죠.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아들 내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계획을 세워왔다고 해요. 펜션도 미리 답사를 했고
날짜도 한파가 가장 심한 날로 골랐다고 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마주친 아들의 얼굴은 헬쑥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그날 법정을 나서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는 걸요.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건가요? 퇴원하는 날, 박종훈 씨가 물었어요. 그는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자주 병문안을 와주었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기억이 말끝을 흐렸지만 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청주에 작은 사진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적하실 때 놀러 오세요. 그렇게 저는 가끔씩 그 사진관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가끔씩 사진관 일을 돕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마음의 상처를 잊기 위해서였는데 점점 즐거움을 느끼게 되었죠. 할머니가 계시니까 손님들이 더 편해하시네요. 특히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찍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떨리는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달래주다 보면 자연스러운 웃음이 나오더군요. 할머니, 저 이쁘게 나왔죠? 그럼 우리 공주님처럼 이쁘게 나왔지. 아이들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조금씩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젊은 부부가 노인분을 모시고 사진관을 찾아왔죠. 어머니 생신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가족들이 많다는 걸요.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는 깊지만 그래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고요. 아들을 마음속으로나마 용서를 해야 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언제까지나 아픈 상처의 시간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네요. 지혜로우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케안의 말씀을 댓글로나마 나누어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감사히 귀감으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되겠습니다. 인생을 깨닫는 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